Anthem for Doomed Youth. 자, 이 시를 그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 시의 제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 그 발표조가 그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좀 제가 그 설명하지 못한 혹은 그 제가 그 좀 깨닫지 못한 그런 그 포인트들을 이제 짚어주면 그게 정말 좋은 페이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앤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성가, 찬송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전쟁터에서 지금 너무나 헛되이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병사들을 위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성가와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마땅한 그 의식을 치루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표주에서는 젊은 병사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애도하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석의 좀 차이인데, 그러니까 반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그 진짜로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건데,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앤덤이라는 단어가 그 반어,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의 뭐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좀 저한테 그 enlightenment, 좀 깨달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doomed인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혹은 뭐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doom. 그러니까 여러분 그 doomed라고 하면,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그러니까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그 의미이죠. 음. 그래서 그 이 전쟁터에 나선 이 병사들이 아직 죽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곧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이 대량 살상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게 될, 곧 죽게 될 청중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그 좀 소네트의 그 형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옥타브와 이 세스텟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자, what candles may be held to speed them all. 그러니까 그들 모두와 작별을 하기 위해서 자, 어느 캔들, 양초가 들려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병사들을 위해서 양초를 들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인은 어디에서 이 양초의 불빛을 찾는가? 그러니까 not in the hands of boys. 그러니까 소년들의 손으로가 아니라 but in their eyes. 그들의 눈에서 그러니까 shall shine the holy glimmers of goodbye. 이 작별의 거룩한 글리머, 빛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눈에서 이 작별의 거룩한 빛, 그러니까 이 촛불의 빛이 반짝 빛날 것이다. 자, 아마 이 소년들은 이 병사들의 뭐 동생이나 뭐 친동생이거나 아니면 뭐 어린 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아이들이 형 혹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멀리 이 바다 건너 이 전쟁터로 떠난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 눈빛에서 이 작별의 거룩한 한 가닥 빛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은 아버지나 형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망의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망한 이 병사를 위한 그 촛불의 빛은, 그러니까 이 병사가 고향에 남겨둔 이 동생이나 이 아들의 눈빛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he pallor of girls' brows shall be their pearl. 그러니까 여러분, 그 pear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의 그 장례식을 보면 그 관 위에 쌓는, 그러니까 관 위에 덮는 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천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 위에 덮는 이제 넓은 그 이 천을 그러니까 pearl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 소녀들의 그 창백한 이마, 그러니까 소녀들의 그 이마에 팔러, 그 창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백함이 그들의 보가 되리라. 그들의 관을 덮는 보가 되리라. 자, 이 소녀들은 아마도 이 병사들의 어린 딸이거나 혹은 뭐 여동생이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병사들과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소녀들인데, 자, 이 소녀들이 전쟁터로 나간 뭐 오빠나 아빠 혹은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질 때, 그 창백한 이마가 바로 이 병사들의 관을 덮는 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병사들의 관을 덮는 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적절한 장례 의식을 지금 전혀 이 병사들한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flowers, the tenderness of patient minds. 자, 이 병사들의 꽃들, 그 이제 죽어가는 그 이 사람의 영정에 우리가 보통 그 꽃을 바치는데, 자, 이 병사들을 위한 그 꽃들은 그 인내하는 사람의 tenderness, 다정함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이 병사를 뭐 잘 아는 사람, 뭐 친지, 뭐 친구, 어쨌든 자, 이 병사가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tenderness, 그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이 병사들에게 바쳐지는 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행인데, and each slowed us a drawing down of blinds. 그러니까 마지막 행의 의미가 좀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서, 예, 그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발표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lowed us,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황혼을 블라인드에 비유함으로써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리는 영국의 관습을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상을 당한 집을 표시하는 관습을 황혼이 대신한다. 즉 해가 매일 지듯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어느 그 책에서 봤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그 행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 각 행마다 어떤 그 병사들과 그리고 그 병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함께 그 대치가 그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마지막 행에서만 그러니까 일제 슬로우더스크는 황혼이고, 그리고 이 드로잉 다운 오브 블라인드는 이 병사들을 그 추모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 저는 좀 이 해석이 약간 그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해를 뭐 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이제 여러 그 비평을 참조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each slow dusk는 황혼이 아니라 이제 이 병사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eac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병사의 죽음이 그러니까 슬로우 더스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스크는 뭐냐면 여러분 그 뭐 어둑어둑함, 뭐 그 땅거미, 황혼 이런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병사가 이제 그 이 전쟁터에 이 쓰러져서 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이 병사의 의식을 덮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치 슬로우 더스크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병사들 각자의 더스크, 그러니까 이 어스름, 땅거미,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죽음은 drawing down of blinds, 자 블라인드의 내림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이 고향에서 이 병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은 정말 그 얘가 뭐 언제나 돌아오나, 그러니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예, 그런데 그 하루 해가 질 때 블라인드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얘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음,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하루 종일 그 올리고 혹시 창문 밖으로 이 병사가 돌아오지 않는지 봤는데 이제 해가 졌으니까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먼저 그 블라인드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블라인드를 사실 내리는 행위는 이 병사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병사가 영원한 더스크에 들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뭐 마지막 그 행의 의미는 다소 그 애매해서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러니까 윌프레드 오웬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전쟁의 참상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자,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전쟁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그 성가, 찬송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병사들은 자신의 개성을 박탈당한 채 철저히 비인간화되어 대량으로 도살되는 소떼처럼 죽어갑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안된 대량 살상용 무기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장례식의 조종도, 기도도, 합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무기의 소음만이 그러니까 조종, 기도, 합창을 대신할 뿐이라는 이 시인의 말에서 그가 죽은 병사에게 최소한의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는 그런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여는 병사들의 고향 마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 병사의 뭐 동생이나 아들일 수 있는 이 소년의 눈빛은 그러니까 형과의 작별의 거룩한 빛인 것이고, 그리고 병사의 뭐 여동생 혹은 연인일 이 소녀의 창백한 이마는 병사의 관을 덮는 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병사의 가족들이 하루 해가 질 때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은 병사가 영원한 어둠 속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고향에 남겨진 자들은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병사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년의 일행에서 병사들이 소떼처럼 죽어 나간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이 어떤 이 개인성 또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박탈당하고 숫자로 하는데요. 이렇게 희생되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자, 이혼에서는 이 병사들에게 그 박탈당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병사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촛불을 들어올리고 또 관의 그 볼을 덮어주고 꽃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했듯이 시인 자신도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일주일 전에 이제 25살의 나이에 전사를 하죠. 예, 그 뭐 한 2분 정도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뭐 이게 그 이제 소네트의 그 형식을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뭐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 발표주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 전통적이고 격식이 있는 그런 이제 소네트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그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참상과 대조를 이루는 그 효과를 낳고 있다. 이제 이 점도 뭐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시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이 반복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는 어떠한 그 시사점을 주는가? 예, 뭐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또 답변도 그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시인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종교도 함께 비판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가? 종교적 상징을 통해 비판한 의도가 단순히 종교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종교가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 시에서 이게 종교에 대한 비판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종교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뭐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 아주 그 익스플리시하게 그 뚜렷하게 독자에게 뭐 드러나는가?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시의 주된 지금 그 이 관심사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그 병사의 인간성을 철저하게 박멸하고 정말 그 죽은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최소한의 장례 의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은 다소 그 부차적인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뭐 이 시에 대한 그 뭐 질문이나 예,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그 예, 이거를 그 제가 그 예, 블랙보드에 올렸는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예, 이 에세이에 대해서 퀴즈가 있죠. 그 화요일 아침에.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에세이의 내용을 좀 설명을 예, 미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그 오늘 그 퀴즈가 있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로 미루었습니다. 자, 로맨티시즘 앤 클래시시즘인데 이제 제목과는 다르게 사실 이 시는 모더니즘의 방향성 그리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이게 아마 1914년인가? 예, 아마 그 1차 세계대전 그 직전에 예, 예, 나왔을 겁니다. 자, 그 T.E. 휴음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지금 그 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자, 휴음은 자, 이 시에서 자, 로맨틱과 클래식을 구분해요. 그런데 그 휴음이 이야기하는 그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는 우리가 배웠던 그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국의 그 한정되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이제 19세기 내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그 낭만주의 운동을 예,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낭만주의도 영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에 한정하면 우리가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한 19세기 초반 한 50년 정도 기간 동안을 그 영국의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또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뭐 폴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유럽의 거의 모든 이 주요 국가들이 19세기 동안에 이 낭만주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 낭만주의가 그 나라의 그 문화와 예술에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휴음은 19세기 전반을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early part가 아니라 19세기 그 이 기간 그 전부를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낭만주의가 영향력을 그 행사하던 이제 그런 시기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낭만주의 이전의 시기를 그러니까 클래시시즘 고전주의의 시대다. 그러니까 18세기를 보통 고전주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구분이 딱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 너무 그 좀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그 Hume condemns vagueness and expansiveness in poetry that he identifies with romanticism and argues instead for a poetry that is precise, accurate, and concrete. In his view, a classic approach to poetry. 예, 그래서 그 휴메의 관점에서 보면 낭만주의가 시의 언어를 너무나 베이그하게 만들었다. 너무나 모호하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expansive. 그러니까 너무 그 이 광범위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휴음은 자, 이 19세기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 18세기의 클래시시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클래시시즘의 특징은 바로 시의 언어가 precise, accurate, concrete 하다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시의 언어가 아주 그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정밀하다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Hume denounces what he sees as imprecision and a lack of restraint in romantic writing. 그래서 그 낭만주의의 그 이 작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그 imprecision, 언어가 모호하고 정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restraint, 어떤 적절한 절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tendency to get carried away with the imagination and to yearn
to transcend the limits of the concrete. 그래서 그 작가 개인의 상상력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상상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 어떤 그 개인의 그 limitations,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무한함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착각을 낭만주의가 주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here's the root of all romanticism. Hume complains that man, the individual, is an infinite reservoir of possibilities.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는 그 개인을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 레저부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로맨티시즘에 대한 그 휴메의 어떤 그 이 본능적인 이 혐오가 잘 드러나 있고요. 자, 그 대신 그 클래시시즘은, 그러니까 Hume advocates the classical approach.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전에 이 클래시시즘의 그 입장을, 그 성향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which he describes as an attention to order and accuracy.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전에는 자, 이 질서와 정확성에 대한 그 신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시적 언어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클래시시즘에는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man is an extraordinarily fixed and limited animal whose nature is absolutely constant. It is only by tradition and organization that anything decent can be got out of it. 그래서 클래시시즘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fixed and limited, 고정되고 한정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anything decent,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것이 괜찮은 게 이 작가에게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어떤 그 전통과 그리고 그 전통이 구축한 그 오그니제이션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자, 그 휴엄은 시인은 인간의 limitations, 인간의 그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된다. 어떤 상상력으로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인간이 그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he reasons will produce writing that is spare and precise, and this is the only way that poetry can become fresh and immediate. 그래서 그 이 낭만주의의 어떤 그 모호하고 또 그 댐프하다라는 그 표현도 쓰거든요. 그 댐프라고 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축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시적 언어가 감성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 굉장히 그 감성에 젖어 있고 그 센티멘털하고 이제 이거를 그 낭만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 휴음은 자 그렇게 그 댐프하고 막 축축하고 막 감성에 막 젖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spare and precise, 아주 정확하면서도 그리고 언어를 그 절약하는, 그러니까 정말 단어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언어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그 어휘만 구사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spare and precise한 이 스타일을 지향을 해야 이 시가 그 사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against conventional wisdom, Hume declares it is essential to prove that beauty may be in small, dry things.
그래서 여러분 그 낭만주의를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움은 어떤 그 자연에 있는 것이죠. 음. 그런데 자 휴먼 아름다움은 small dry things 작고 메마른 것에 있다. 어떤 낭만주의의 그 이 통념을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그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이 휴메의 이 로맨티시즘과 이제 클래시시즘 이 구분은 다소 좀 너무 그 이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한 측면이 있지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그 20세기시 그 현대시의 방향에 대해서 휴미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휴미 이 에세이에서 주장한 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시도 제가 올렸는데 자, 이 시가 바로 휴미 이 에세이에서 주장한 이 모더니즘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잘 예시를 해주는 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에즈라 파운드는 그 T.S. 엘리엇과 함께 그 이제 영미권의 모더니즘을 주도한 시인이죠. 그런데 그 에즈라 파운드는 원래 그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뭐 영국에는 사실 뭐 있지 않았고 주로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했죠. 그래서 뭐 정확한 의미에서는 영국 시인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에서 영국 시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미권의 모더니즘 형성에 지대한 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시 읽어보셨나요? 그 뭐 저의 그 영미시 결혼 그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시를 읽어보셨을 텐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수업 때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거든요. 예, 겨우 두 줄짜리 시인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사실 에즈라 파운드의 가장 유명한 시예요. 그러니까 에즈라 파운드가 평생 많은 시를 썼는데 이 두 줄짜리 시가 에즈라 파운드의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즈라 파운드가 자기가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그 파운드가 그 열차를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쪽으로 이 빠르게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순간 파운드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빨리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파운드 쪽으로 막 걸어왔는데 그 순간에도 또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사람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었고 이제 그날 밤에 그 파운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낮에 지하철역에서 느낀 그 아름다움,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30행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시를 보니까 너무 길다. 30행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15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파운드가 다시 그 15행짜리 시를 봤는데 역시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행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두 행짜리 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휴미 주장한 대로 어떤 스페어한 언어의 쓰임, 언어를 아주 절약해서
쓰는 것이죠. 그냥 언어를 그냥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를 읽어보면, 자, 제목이 In a Station of the Metro이죠. 그러니까 인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하철역 안이구나. 그래서 우리 독자도 역시 그 지하철역 안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파리의 지하철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좀 불결한 지하철로 뭐 유명하죠. 그 뉴욕의 지하철과 함께 아주 악명이 높은데, 예, 20세기 초에는 뭐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이제 다른 나라 지하철들을 가서 타보면 서울의 지하철이 역시 최고라는 거를 실감을 하게 되는데, 자, 20세기 초 아마 1910년 경에 그때 파리에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하철은 19세기 말에 런던에 처음 발명이 되었는데, 이제 20세기 초에는 파리에도 있었죠. 자, 시를 읽어보면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atters on a wet black bow.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도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만 제시가 될 뿐이에요. 자, 그 두 개의 이미지는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그 군중의 이 얼굴들이 apparition이다. 자, apparition은 뭐 유령, 환영 이런 의미죠. 그렇죠? 즉 지하철역에서 바삐 걸어 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유령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행은 paddles on a wet black bow. 그러니까 축축히 젖어 있는, 아마 비가 왔겠죠. 그러니까 비가 와서 wet, 젖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비가 와서 젖어 있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의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petals, 꽃잎들. 자, 그러면 자, 이 지하철역 안에 이 군중들의 얼굴과 이행에 나와 있는 이 꽃잎들은 어떠한 관계인가? 자, 보통은 파운드가 지금 이 지하철역 안에 군중의 얼굴들을 꽃잎에 비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이 이미지 두 개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단어의 개수를 세 보면, 자, 일행에 단어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즉 일행에 8개가 있고 이행에 6개가 있죠. 즉 8 플러스 6, 14개의 단어인데 바로 소네트의 구조를 연상시키죠. 파트라르카 소네트의 구조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시에서 가장 좀 압축적이고 그리고 이 어떤 형식에 철저한 이 시가 소네트인데, 이제 그 소네트의 형식을 모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행에 8개 단어, 이행에 6개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목과 합치면 총 20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단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내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 군중 속에 지금 이 파운드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얼굴이 apparition이다. 그러니까 왜 appearance가 아니라 apparition이라고 한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바삐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또 누군가가 또 바삐 걸어오고 있어요. 그냥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스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간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음. 마치 유령처럼 순간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파운드는 여기서 인간의 트랜션스, 유한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트랜션,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애퍼레이션의 의미를 좀 더 그 풍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지하철역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이 역시 지하에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지하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선 죽은 거예요. 그래서 apparition이다, 유령이다, 환영이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뷰티,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행에 있는 꽃잎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etals on a wet black bough. 그러니까 wet black bough만 보면 그 상당히 그 황량한 이미지이죠. 그러니까 그 20세기 초 파리의 그 지하철역 안이 상상이 되는 그런 그 이미지이죠. 막 눅눅하고 그 어두운 이제 그런 그 이미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행의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그 신선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온 직후이고, 그래서 물에 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지의 검은색이 더욱 그 또렷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거기에 꽃잎 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꽃잎이 이 가지의 검은색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비가 방금 내렸는데, 자, 이 꽃잎 역시 곧 떨어질 꽃잎이죠. 그러니까 이 꽃잎이 뭐 언제까지 이 그 블랙파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곧 떨어질 꽃잎이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이제 인간의 그 유한함이 인식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비가 오는 그 와중에 많은 꽃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꽃잎은 이 비를 견딘 비가 오는 중에도 떨어지지 않은 몇 개 안 남은 꽃잎일 것입니다. 그런데 곧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지하철역에서 본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낀 아름다움이 지금 비가 온 직후에 그 검은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petals, 이 꽃잎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파운드는 아주 선명한 지금 그 이미지를 이 시를 통해서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언어와의 그 사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30행에서 15행으로 그리고 15행에서 2행으로 가면서 정말 그 언어의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파운드가 이 아름다움을 느낀 장소가 지하철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낭만주의를 보면 시적 영감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적인 그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되는 건데 지금 파운드는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지극히 도시적인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그 기술의 그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테크놀로지, 인간의 그 테크놀로지로 이 구축한 이 지하철역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낭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너무나 이 그 현대적인 이 공간에서 느끼고 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이 뿜어내는 이 아름다움은 바로 이 자연의 이미지의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연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지극히 도시적인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이 그 시가 그러니까 T.E. 휴미 이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 모더니즘 시의 그 특징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휴미 에세이에 뭐 그 몇 개 패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러분 뭐 몇 개 패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식과 그 로맨틱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로맨티시즘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here is the root of all romanticism, that man, the individual, is an infinite reservoir of possibilities, and if you can so rearrange society by the destruction of oppressive order, 그러니까 혁명이죠. Then these possibilities will have a chance and you will get a progress. 그러니까 너가 그 혁명으로 어떤 이 사회 구조를 일신하면 너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다 펼쳐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낭만주의다. 그러니까 one can define the classical quite clearly as the exact opposite to this. Man is an extraordinarily fixed and limited animal. 그 아까 읽었던 그 패시지죠. Whose nature is absolutely constant. 자, 그리고 그러니까 로맨티시즘과 클래시시즘을 또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to the one party, man's nature is like a well, to the other like a bucket. 그래서 그러니까 낭만주의자가 보기에는 인간의 그 본성은 우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러니까 이 우물은 여러분 그 끝도 없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to the other. 그런데 이제 그 클래시시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본성은 버킷. 그러니까 딱 그 제한된 용량이 있는 그 버킷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the view which regards man as a well, a reservoir full of possibilities, I call the romantic.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우물과 같다고 보는 게, 즉 무한히 물을 퍼낼 수 있는 우물처럼 보는 게 로맨틱이고, the one which regards him as a very finite and fixed creature, I call the classical.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제한된 용량이 있는 버킷으로 보는 게 클래시컬이다. 그래서 휴먼 이러한 얘기도 하는데요. That even in the most imaginary flights,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There's always a holding back, a reservation.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쳐도 뭐 이게 뭐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막 끝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olding back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The classical poet never forgets this
beyondness, this limit of man. 그러니까 이거를 결코 이 클래시컬 포이트는 잊지 않는다. 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미, 그러니까 로맨티시즘과 그 클래시시즘을 어떠한 기준에서 대조를 시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토마스 하디의 The Darkening Thrush에서 그러니까 Hard and Dry라는 그 구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Hard and Dry는 20세기 시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구절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휴미 이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thing has got so bad now that a poem which is all dry and hard. 뭐지 이게? A properly classical poet would not be considered poetry at all.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hard and dry한 시어를 쓰고 있는 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시로 여기질 않더라.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러한 시들이 1910년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시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더라.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dry hardness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hard and dry인데 이제 그거를 그 하나로 합쳐서 the dry hardness.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모더니즘 시의 언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which you get in the classics is absolutely repugnant to them. 그러니까 일부 독자에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독자는 여전히 어떤 로맨티시즘의 그 문학에 익숙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 하드한 언어를 쓰는 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퍼그넌 아주 혐오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poetry that isn't damp, isn't poetry at all. 그러니까 시가 아주 damp, 그러니까 축축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amp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막 감성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sentimental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They cannot see that accurate description is a legitimate object of verse. 그러니까 정확한 묘사가 바로 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accurate description,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또 선명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파운드의 Inner Station of the Metro가 보여주는 그런 식의 디스크립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비판도 낭만주의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so much has romanticism debauched us that without some form of vagueness we deny the highest.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망쳐놔서 시는 무조건 베이그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시를 읽을 때 시가 너무 이렇게 막 뚜렷하게 이해가 되면 이게 시가 맞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제 시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냥 모호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게 바로 시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흉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그니스가 있어야만 이게 바로 시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낭만주의를 심지어는 마약이다, 드러그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beauty may be in small, dry things.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구절이죠. 바로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small, dry things에 있다. 그러니까 파운드의 시도 이 점을 보여주는 거죠. The great aim is accurate, precise, and definite description.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결하게 묘사하는 것, 언어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a terrific struggle with language. 정말 언어와의 아주 사투, 이 스트러글을 시인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파운드가 했던 그런 스트러글을 모더니스트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it is only by concentrated effort of the mind that you can hold it fixed to your own purpose. 아주 집중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architect's curve라는 그 비유를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의 그 커브이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그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커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그 커브를 그러니까 approximately 그냥 대강 그냥 근접해서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 1도의 오차도 안 나게끔 정확하게 그 커브를 맞춰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he will get the exact curve of what he sees whether it be an object of an idea or an idea in the mind. 그래서 이런 그 건축가가 이 커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시인 역시 자기 마음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그젝 커브를 시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 뭐 대충 맞는 것 같아. 이게 결코 아니고 이그젝 커브를 정확한 그 커브를 언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한다. 바로 여러분 그 이 파운드의 Inner Station of the Metro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I prophesy that a period of dry, hard classical verse is coming. 예, 뭐 지금 그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언은 아니고 이미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그때 이미 이러한 시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images in verse are not mere decoration, but the very essence of an intuitive language. 그 이 시의 이미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시에서 그냥 단순한 그 장식이 아니라 그 시의 에센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파운드의 In the Station of the Metro가 이 이미지를 아주 창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